옛날 조선시대 남도 어느 포구 마을에 홍과부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홍과부는 비단 치마 위에 자수가 놓인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것이 마치 걸어 다니는 꽃과 같았지요.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지혜와 사업 수완이었답니다. 홍주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19에 시집 와서 25에 과부가 되었으니 남편과 산 세월은 겨우 6해에 불과했지요. 남편 최덕호는 새우젓 도매상을 하던 사내였는데 풍랑이 심한 날 배를 타고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바다에 묻히고 난 후 젊은 과부 홍주라는 시댁 어른들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개가를 거부했습니다. 내 남편 최덕호의 장사를 내가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오. 어느 누구도 나와 내 딸아이의 살림살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소이다. 그 말대로 홍과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도매상을 훌륭하게 꾸려나갔지요. 처음엔 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에 불과했지만 홍과부의 사업 수완은 실로 놀라웠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전국 각지의 젓갈을 모아 팔았고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여봐라, 오늘 들어온 육젓은 어떠하냐? 간이 알맞게 배었느냐? 예, 마님. 오래곰소 앞바다에서 건진 육젓은 그 맛이 일품이라 하니 걱정 마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육젓 맛을 보아야겠구나. 내 입맛에 맞아야 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게야. 홍과부는 직접 새우젓의 맛을 보고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안목은 정확했고 그녀가 선택한 젓갈은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지요. 덕분에 남도 일대에서는 홍과부의 젓갈이라 하면 누구나 알아주게 되었답니다. 공마님 젓갈은 맛이 일품이라 서울 양반들도 찾는다지? 그렇다네. 듣자하니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다네. 홍과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었습니다. 새우젓을 담그는 방법부터 파는 방법까지 홍과부는 누구보다 장사에 밝았답니다. 처음에는 젓갈 장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소금 장사 그리고 생선 장사까지 손을 뻗쳐 이제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요. 홍과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사 이덕봉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안일을 돕던 사람으로 주인의 죽음 이후에도 충성스럽게 홍과부를 보필했습니다. 이덕봉은 본래 양반집 자제였으나 가문이 몰락하여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오게 된 비운의 사내였지요. 집사, 오늘은 곰소로 가서 새 젓갈을 살펴보고 오시게. 품질이 좋은 것만 골라 사오시고. 예,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보고 최상품만 골라오겠습니다. 이덕봉은 38의 나이에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호랍이었지요.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으나 가문의 몰락 이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홍과부를 향한 연정이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이덕봉 외에도 홍과부의 집에는 여러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창고 관리를 하는 김서방은 근육이 발달한 사내로 무거운 젓갈 항아리를 들어 나르는 일을 맡았지요. 행랑아범은 말을 돌보고 박서방은 장부를 관리했으며 황 선장은 새우젓을 실어 나르는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홍과부의 아름다움과 사업수완에 반해 충성을 다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홍과부의 집에는 강군이라는 젊은 총각이 있었습니다. 강군은 28의 미남이었는데 어릴 적 바다에서 표류하다 홍과부의 남편에게 구조되어 그 은혜를 갚고자 집안일을 돕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이상하게도 한 번도 여자의 관심을 보이지 않아 하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많았답니다. 강군은 저리 미남인데도
어찌 저리 여자에 관심이 없는지 궁금하구먼. 혹시 몸에 무슨 병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강구는 젓갈 품질을 가려내는 안목이 뛰어나 마님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이런 충직한 하인들 덕분에 홍과부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고 그녀는 이제 포구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기와를 얹은 대문채와 안채, 사랑채가 있는 큰 저택이었고 마당에는 석가산과 연못까지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홍과부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19된 무남동녀 외동딸 연심이었습니다. 연심은 얼굴이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고 성품도 온화하고 지혜로워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특히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더욱 어머니를 따르며 집안일을 돕곤 했답니다. 그런 연심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께서 이번 여름에 놀러 오라는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렇구나. 늙으신 어머니가 외손녀 얼굴이 보고 싶으신가 보구나. 홍과부의 친정은 100리나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걸어도 하룻밤 주막에서 묵어야 하는 먼 길이었지요. 그것도 19꽃다운 처녀가 혼자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어머니, 제발 외할머니 댁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외할머니를 뵌 적이 몇 번 없잖아요. 알았구나. 하지만 내가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하니 누군가 데려다 줄 사람을 보내야겠구나. 홍과부는 누구를 딸의 호의로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험한 세상에 19꽃다운 처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이것이 홍과부의 가장 큰 걱정이었지요. 허참, 새우젓 장사를 이만큼 키운 내가 딸아이를 제 외가에 보내는 일 하나 못한단 말인가. 홍과부는 며칠을 고민하다 기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딸에게 동행할 하인을 뽑되 뱀이 화낼 정도로 고든 사내를 찾기로 한 것이지요. 홍과부는 돌아앉아 궁리했습니다. 젊은 처녀를 지키려면 정절이 있는 사내를 골라야 하는데 홍과부는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의 나이 이제 38, 피부는 매끈하고 가슴은 탱탱했으며 허리는 가느다란 버들가지 같았답니다. 하인들 중에서 그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딸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날부터 홍과부는 매일 밤 하인을 한 명씩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비치는 방 안에서 호치마만 입고 보료에 누워 홍과부가 말했지요. 김서방, 내 다리 좀 주물러 주게나. 창고지기 김서방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마님의 맨다리를 어찌 감히 만진단 말입니까? 김서방은 40이 넘은 나이에 아내와 세 아이를 두고 있었지만 홍과부의 미모에는 누구나 넋을 잃곤 했습니다. 뭘 망설이는가? 어서 내 다리 좀 주무르라니까. 김서방의 손이 떨리며 종아리서부터 무릎을 거쳐 허벅지까지 올라갔을 때 갑자기 홍과부가 말했습니다. 일어서 보게. 김서방이 일어나자 여름 헛바지를 뚫을듯이 그의 아랫도리가 솟아올랐지요. 김서방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님, 오해 마십시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됐네. 나가보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김서방은 불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내라도 홍과부의 미모 앞에서는 누구나 정신을 빼앗기게 마련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홍과부는 행랑아범을 불렀습니다. 행랑아범은 30 중반의 건장한 사내로 말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지요. 평소 말들을 잘 돌보는 그의 손길은 홍과부의 다리를 주무를 때도 부드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행랑아범아, 내 어깨도 뻐근하구나. 어깨도 좀 주물러 줄 수 있겠나? 그럼요, 마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말을 다루다 보니 손에 힘이 붙어 있어 어깨 주무르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행랑아범은 과부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김서방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헛바지 안에서 불끈 솟아오른 남정네의 증표를 숨길 수가 없었지요. 됐네. 나가 보게. 행랑아범도 불합격이었습니다. 이후 박서방과 황 선장도 차례로 불려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모두 홍과부의 탐스러운 몸에 눈이 어두워져 아랫도리가 불끈 일어서는 못된 사내들이었답니다. 닷새째 밤 집사 이덕봉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의 호라비 집사는 집 안팎일을 도맡아 착실하게 일하며 늘 정직하게 홍과부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양반집 자제 출신답게 예의와 절도를 중시했고 하인들 사이에서도 그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 가까이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러 주게. 이덕봉은 방에 들어서자 홍과부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마님이 호치마 한 장만 걸치고 누워있는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마님, 제가 감히 어찌 그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을 그리 많이 하나? 어서 내 다리를 주물러 주게. 이덕봉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홍과부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이 집사는 그 순간 홍과부의 탐스러운 몸에 홀려 이성을 잃고는 그대로 덮쳐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이놈 무엄하기 짝이 없구나. 하지만 이 말은 홍과부의 입 안에서만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몇 년 만이었을까요? 남편이 죽은 후로 여자로서의 즐거움을 잊고 살았던 홍과부는 하늘로 올라갔다, 땅속으로 꺼졌다 하며 무아지경이 되었지만 집사도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니까요. 이덕봉은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자 땅이 꺼져라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소인이 정신을 잃고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이 목을 치시옵소서. 일어나게.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네. 나가 보게. 집사는 떨리는 다리로 방을 나섰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홍과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이튿날 곰소와 줄포로 육젓 작황을 보러 갔던 노총각 강군이 돌아왔습니다. 강군은 28배 미남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백옥처럼 흠없이 맑았고 두 눈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강군의 과거는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17살 때 표류하는 배에서 홍과부의 남편에게 구조되어 이 집에 들어왔지만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젓갈의 품질을 가려내는 안목이 뛰어나 홍과부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덕에 이 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강군, 오늘 저녁에 내 방으로 오너라. 홍과부는 그날 밤 강군을 불렀습니다. 강군은 양반집 자제처럼 고상한 태도로 방에 들어섰고 홍과부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래. 내 다리가 좀 아픈데 주물러 주겠나? 강군은 특별한 망설임 없이 홍과부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지만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색욕을 느끼는 기색은 전혀 없었지요. 오히려 진지하게 마음을 주무르듯 정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홍과부는 강군이 자신의 엉덩이까지 주물러댔지만 그의 아랫도리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네는 고자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늙었는가? 고개를 푹 숙인 강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에 홍과부는 반색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내 딸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사내를. 알았네. 이제 나가 보게. 홍과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드디어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지요. 이튿날 외동딸 연심의 동행에 강군이 선발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법이지요. 하지만 홍과부는 강군을 부르기 전에 딸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연심아, 내가 외가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지. 강군을 데려가거라. 그가 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하지만 강군 아저씨는 바쁘지 않을까요? 걱정 말거라. 내가 이미 그와 이야기했단다. 그가 너를 데려다 주기로 했어. 연심은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강군을 따랐는데 강군이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와 먼 나라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이지요. 홍과부는 강군을 불러 자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군,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백리 기린이 중간에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갈 테지. 부디 내 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게.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 목숨을 걸고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홍과부는 강군의 진지한 약속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었지요. 강군, 자네는 왜 여자에 관심이 없는가? 자네 같은 미남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텐데. 강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배를 타고 표류할 때 저를 구해주신 스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0살이 되기 전에 여자를 가까이 하면 튼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후로 저는 스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홍과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군은 미신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딸을 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연심은 외가에 갈 준비를 마치고 강군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연심은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작은 보따리에 옷과 외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챙겼지요. 강군은 칼을 차고 짐을 짊어진 채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랐습니다. 부디 평안히 다녀오거라. 외할머니께 내 안부도 전해드리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강군 아저씨가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백리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닦인 큰 길을 따라 걸었지만 점차 산길로 접어들면서 길은 험해졌고 주변 풍경도 한적해졌지요. 연심은 처음으로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 것이라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 지저귀는 새소리, 바스락거리는 나무십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강군 아저씨, 저 꽃 이름이 뭐예요? 그건 페랭이 꽃이라고 합니다. 아씨. 아주 강인한 꽃이지요. 어떤 땅에서도 피어난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강군은 연심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예에 바르게 그녀를 대했고 위험한 길에서는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고 개울가에서는 손을 내밀어 그녀가 건너도록 도왔지요. 그렇게 40리를 걸어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월곡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월곡주막은 산길 중간에 있는 작은 주막으로 길손들이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여복의 주모, 묵어갈 방 2개가 있는가? 아이고, 손님. 오늘은 방이 많이 찼습니다만 다행히 2칸짜리 방이 하나 남았습니다. 중간에 문이 있으니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요. 강군은 방 2개를 나란히 잡아 하나는 연심에게 쓰도록 하고 자신은 옆방을 쓰도록 했습니다. 비록 같은 방이지만 중간에 문을 닫아 나눠 쓰기로 한 것이지요. 저녁을 먹고 난 연심 아씨는 방 앞 쪽마루에 걸터 앉아
강군에게 재미있는 얘기나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강군 아저씨, 심심한데 재미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씨, 재미난 이야기라. 그럼 제가 지난번 장터에서 들은 처녀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연심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지요. 특히 강군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해서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강군은 화려한 입심으로 자신이 본 듯이 피를 빨아먹는 처녀 귀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예쁜 처녀가 살았답니다. 그 처녀는 부잣집 도령과 사랑에 빠졌지요. 하지만 도령의 부모님은 신분이 낮은 처녀와의 혼인을 반대했고 결국 도령은 다른 양반집 규수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처녀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지요. 처녀는 너무 슬퍼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이 맺혀 죽은 처녀는 귀신이 되어 돌아왔지요. 그리고 매일 밤 도령의 집을 찾아가 새색시의 피를 빨아먹었답니다. 강군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과 목소리를 바꾸며 마치 연극을 하듯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섬뜩했던지 홍과부의 딸은 바짝 다가와 강군의 팔을 잡았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 귀신이 정말 있나요? 잊고 말고요. 특히 이런 달밝은 밤에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 아씨는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주무셔야 합니다. 강군의 이야기를 들은 연심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밤은 보름달이 유난히 밝아 그 이야기가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지요. 그런 귀신이 여기 월곡 주막에도 나타날까요? 글쎄요. 이 주막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하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특히 산속에 있는 주막이라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연심은 강군의 말에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군은 그런 그녀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옆방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군은 중간 문을 닫고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갔고 연심은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군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주막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반딧불 몇 마리를 조심스럽게 잡아 작은 병에 담았지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연심이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살짝 들창으로 반딧불을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밤중에 갑자기 엄마야. 연심 아씨가 비명을 지르며 강군의 방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강군은 마치 뒷간에 다녀온 것처럼 꾸미고 깜짝 놀란 척 물었지요. 아씨, 왜 그러세요? 내 방에 귀신이 하얗게 빛나는 게 둥둥 떠다녀요. 연심 아씨는 달달달 떨며 강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강군의 마음속에 간교한 웃음이 피어올랐답니다. 사실 강군이 홍과부의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아랫도리가 잠잠했던 것은 안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혼자 용두질을 하고 노끈으로 그놈을 다리에 묶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에서도 반딧불을 몇 마리 잡아 아씨방 들창 안으로 몰래 넣어 귀신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지요. 아씨,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오늘 밤은 제 방에서 주무셔도 좋습니다. 연심은 너무 무서워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강군의 품에 안겨 계속 울먹였지요. 무서워요. 강군 아저씨. 저 혼자서는 못 자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강군은 연심을 자신의 침상에 눕히고 자신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연심이 잠들자 그는 슬며시 다가가 그녀의 옆에 누웠지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밤 19꽃다운 처녀 연심은 28 노총각 강군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다음 날 아침 연심은 평소보다 더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강구는 어제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백리 길을 이틀에 걸쳐 완주하고 마침내 연심의 외가에 도착했지요. 외할머니, 연심은 외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외손녀를 보고 외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이게 웬일이냐? 우리 연심이가 이렇게 컸구나. 내 어미는 잘 지내고 있느냐? 네, 어머니는 젓갈 장사로 더 크게 성공하셨어요. 외할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연심과 강구는 외가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강구는 외할머니의 집 주변 일을 돕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며 성실하게 일했지요. 외할머니는 그런 강군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 젊은이 인물도 좋고 일도 잘하는구나. 너희 어머니가 좋은 사람을 보냈구나. 연심은 그런 외할머니의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강군과 함께 산책을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월곡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연심은 이제 귀신 이야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진해서 강군과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했지요. 강군 아저씨, 이번에도 함께 자도 될까요? 혼자서는 아직도 무서워요. 강군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도 함께 밤을 보냈지요. 집에 돌아온 후 연심은 어머니에게 즐거웠던 외가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군과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어머니, 외할머니께서 건강하셨어요. 어머니께 안부 전하라고 하셨고, 이건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보내신 약재예요. 고맙구나. 내 딸, 잘 다녀왔니? 강군이 너를 잘 모셨겠지? 네, 어머니. 강군 아저씨가 저를 아주 잘 보살펴 주셨어요. 연심의 얼굴에 스치는 미소를 본 홍과부는 무언가 눈치채는 듯했지만 딱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연심은 어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침마다 속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냄새에 민감해져서 비린내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홍과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연심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눈 밑에는 눈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홍과부는 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연심아, 혹시 달거리가 끊겼느냐? 연심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과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딸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었지요. 이런, 누구의 아이냐? 강군이냐? 연심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과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내 딸.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 거라. 홍과부는 잠시 연심을 위로한 후 딸을 안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 놈을 보았나? 감히 나를 농락했단 말이냐? 그녀는 분노에 떨리는 손으로 강군을 불러들였습니다. 강군 내 이놈! 당장 이리 나오거라! 강군이 홍과부의 방 앞에 나타나자마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이 뱀 같은 놈! 내가 어찌 감히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강군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입니다. 저는 아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내 딸의 순결을 빼앗고 감히 사랑을 말하느냐? 내가 어찌 여자에 관심이 없는 척하며 나를 속였느냐? 홍과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평소에 침착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딸의 명예를 더럽힌 사내를 향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지요.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내 딸과 내 집안을 망치려 한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강군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비열한 방법으로 아씨에게 접근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입니다. 저는 아씨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보며 자랐고 그 누구보다 아씨를 사랑합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내 시험에 일부러 거짓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냐? 네, 마님.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씨와 함께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신분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겼지요. 홍과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어찌하여 그리 비열한 방법을 썼느냐? 정정당당하게 청혼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님, 제가 어찌 감히. 하지만 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아씨에게 직접 제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술수를 써서 아씨를 속였습니다. 이제라도 제 목숨을 바쳐 아씨와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홍과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분노는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딸은 이미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는 무고한 생명이었지요. 나가 있거라. 내가 이 일을 어찌할지 생각해보마. 강군이 물러간 후 홍과부는 집사 이덕봉을 불렀습니다. 이덕봉은 그날 이후로 홍과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 집사, 내 딸이 강군의 아이를 가졌네. 이덕봉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지요. 마님, 그게 어찌? 내 딸이 그 놈에게 속았다네. 나도 속았고 어찌 내가 이런 실수를. 홍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덕봉은 오랜 시간 그녀를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지요. 마님, 어찌하시겠습니까? 모르겠네. 강군을 내쫓고 싶지만 내 딸이 이미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는 내 핏줄이라네.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 이덕봉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강군이 비록 그런 술수를 썼지만 아씨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군은 이 집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마님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아씨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혼인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과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덕봉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놈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나? 우리 딸의 순결을. 마님,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홍과부는 이덕봉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고 이번에도 그랬지요. 그렇구나. 집사의 말이 맞네. 하지만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 그놈에게 벌을 내려야겠어. 다음 날 홍과부는 강군을 다시 불렀습니다. 강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강군,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려고 한다. 네, 마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첫째, 너는 3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것이다. 평소보다 2배로 일하되 월급은 반으로 줄인다. 네, 마님. 둘째, 너는 내 딸에게 평생 충성을 맹세하고 단 한 번도 그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딸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면 너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물론입니다, 마님.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셋째, 너는 내 딸과 혼례를 올리고 곧 태어날 내 외손자를 정성껏 키울 것이다. 강군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마님, 정말
정말 혼례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 하지만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일 뿐이니 그 점을 명심하거라. 감사합니다, 마님. 제가 평생 아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홍과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완전히 화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이 결정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홍과부는 혼자서 정원을 거닐다가 집사 이덕봉과 마주쳤습니다. 집사, 내 결정이 옳은지 모르겠네. 그 놈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일일까? 마님,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면 결국 자신이 상처받을 뿐입니다. 홍과부는 이덕봉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말이 그녀의 마음에 와 닿았지요. 집사, 자네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네. 그리고 그날 밤에 대해서도 나는 자네를 탓하지 않네. 이덕봉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님,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괜찮네. 사실 나도 그날 밤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네. 이덕봉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홍과부의 눈에서 따뜻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내가 한 가지 더 생각이 있네. 이 집안에 사내 어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네와 내가 혼례를 올리면 어떨까? 이덕봉은 그 말에 너무 놀라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습니다. 자신이 꿈에서도 그리던 홍과부와 혼례를 올린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요. 마님,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감히 마님과 무슨 말인가? 자네는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고 나는 상인의 과부일 뿐이네. 신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 않은가? 하오나 마님, 제가 어찌 감히 마님을 아내로 자네가 이 집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 집의 주인으로 남고 자네는 내 남편이 되는 것일세. 그것이 싫은가? 이덕봉은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마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소인이 평생 마님을 받들겠습니다. 좋아. 그럼 어서 두 혼례 준비를 하게. 가을이 왔을 때 홍과부의 마당에는 화려한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붉은색 비단이 걸리고 상단에서는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지요. 하루에 2번의 혼례를 치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홍과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먼저 홍과부와 이덕봉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이덕봉은 평생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을 맞이하며 떨리는 손으로 약주를 나눠 마셨지요. 홍과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비로소 스스로의 선택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연심과 강군의 혼례가 이어졌습니다. 강군은 새 신랑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의식에 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홍과부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심은 붉은색 혼례복을 입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연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두 혼례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면서도 부러워했지요. 홍과부가 집사와 혼인을 했다니 이런 일이 있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딸이 강군과 혼인했다는 것이지. 강군은 워낙 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하여튼 홍과부네 집은 늘 별난 일이 많아. 그러나 이런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홍과부의 집안은 점차 화목해졌습니다. 강군은 마님이 내린 벌을 성실히 수행하며 새로 장인어른이 된 집사 이덕봉을 공손히 모셨지요. 장인어른, 오늘 들어온 새우젓 중에 특별히 맛있는 것을 골라주시겠습니까? 허허, 사위놈이 이제 새우젓 맛도 알아보게 되었구나. 처음에는 강군을 마주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홍과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군이 연심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홍과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덕봉은 이제 집안의 남자 어른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홍과부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그들의 재산은 날로 불어났지요. 홍과부는 남편이 된 이덕봉에게 사업의 많은 부분을 맡기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현명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연심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홍과부는 손자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 귀한 손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바다에서 돌아가셨으니 바다에서 살아남아 이 가문을 이어갈 아이라는 뜻으로 해생이라고 지어주세요. 홍과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생,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이라. 그녀의 남편이 바다에 묻혔지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 가문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강군은 약속대로 벌을 다 받아내면서도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젓갈 장사를 돕고 밤에는 아이를 재우며 아내를 위로했지요.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홍과부의 마음을 점점 누그러뜨렸습니다. 강군, 내가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구나. 이제 벌은 그만두자. 아닙니다, 마님. 제가 약속드린 3년을 다 채우겠습니다. 그것이 제 죄를 속죄하는 길입니다. 그런 강군의 모습에 홍과부는 마침내 완전히 그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과부도 임신을 한 것이지요. 40의 나이에 늦둥이를 가진 홍과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여보, 우리도 아이를 갖게 되었소. 이덕봉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된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마님, 아니, 여보,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과 아이를 위해 살겠소. 그해 겨울 홍과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연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연꽃처럼 맑고 아름다운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렇게 홍과부의 집에는 두 아이의 울음소리로 더욱 활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해생과 연화는 마치 친남매처럼 가까이 지냈고 홍과부와 이덕봉 그리고 연심과 강군은 한 가족으로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세월이 흘러 홍과부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강군의 제안으로 새우젓 장사를 넘어 다른 해산물까지 취급하게 되었고 이덕봉의 인맥을 통해 한양의 귀족들에게까지 물건을 팔게 되었지요. 덕분에 홍씨 가문은 남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답니다. 홍과부는 점차 나이가 들면서 사업의 많은 부분을 강군과 이덕봉에게 맡겼지만 여전히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했지요. 그녀의 지혜와 안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생이 16이 되었을 때 그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요? 홍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니까.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곁에 두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해생은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고 그 역시 훗날 집안의 사업을 더욱 번창시켰답니다. 그는 젓갈 장사를 넘어 무역업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고 덕분에 홍씨 가문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명성을 떨쳤지요. 홍과부가 6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애도했습니다. 그녀는 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고도 굴하지 않고 사업을 일으켰으며 지혜롭게 가문을 이끌어 후손들에게 큰 유산을 남긴 것이지요. 연심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 실수를 용서하는 법, 그리고 가족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저도 어머니처럼 우리 가문을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강 상류 작은 마을 청포 나룻가에는 단 두 집만이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과 맞닿은 나루터에는 평생을 뱃사공으로 세월을 보낸 장노인의 초가집이 자리했고 그 옆으로 농사를 짓는 허서방 내외의 집이 있었지요. 두 집은 피는 다를지언정 한 가족처럼 정답게 지냈답니다. 장노인은 젊었을 적 큰 홍수에서 가족을 잃은 후 혼자 나루터를 지키며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로 평생을 살아왔지요. 키는 작았지만 단단한 근육과 굵은 손으로 누구보다 능숙하게 노를 저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푸른 강물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허서방, 조금만 건너편에 다녀올 테니 배 좀 봐주시게나.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어르신 자리는 제가 든든히 지키고 있을게요. 허서방은 근면성실한 농부로 장노인과는 달리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깨가 넓고 키가 훤칠한 그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에 일가견이 있었지요. 특히 그의 손에서 자란 보리는 온 마을에서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허서방의 아내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미인으로 둘은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장노인과 허서방은 소나기가 내릴 때면 함께 술상을 펴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봄이면 두 사람이 강변에 모종을 내고 가을이면 함께 수확을 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답니다. 허서방, 자네는 왜 이 외진 곳에 남아있나? 자네 재주라면 고을에 가도 큰 농사꾼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르신, 저는 이 강물 소리가 좋고 강 건너 산의 전기가 흐르는 이 땅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런 정답던 두 집 사이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지난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노인이 곧불을 심하게 앓게 된 것이지요. 병석에 누운 노인을 본 허서방은 농사일을 제쳐두고 장노인 대신 노를 저어 길손들을 도강시켰답니다. 여보게, 조금만 더 힘을 내게. 내 빨리 강 건너에 도착해야 한다네. 알겠소이다. 곧 건너편에 도착할 것이니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오. 강 건너기를 기다리는 이들은 많았고 허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저었지요. 평소 논밭을 다루던 허서방에게 뱃사공 일은 낯설고 힘들었지만 장노인의 병간호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답니다. 이 강은 성격이 제멋대로라네. 어디는 물살이 센지, 어디는 여울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네. 어르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의 성질을 잘 읽어야 배가 뒤집히지 않는 법이지요. 그날 저녁 허서방은 하루 종일 번 수입을 모두 장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장노인은 고맙다는 듯 허서방을 머리맡에 앉혔지요. 침상에 누운 장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답니다. 내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구나. 아마도 이제 목숨이 다한 것 같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빨리 쾌차하셔야지요. 내일도 제가 대신 노를 저을 테니 편히 쉬십시오. 고맙네, 허서방. 자네 덕에 이 늙은이가 마지막을 편히 누울 수 있겠구려. 장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서방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의 손은 차갑고 말랐지만 그 힘만은 여전히 강했답니다. 자네가 내 배를 계속 저어주게. 그동안 정들었던 이 나루터
자네가 잘 지켜주면 좋겠구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말일세. 장노인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평생을 나루터와 함께한 그에게 나루터는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부엌 하궁이를 파보게. 거기 자네 앞날을 도울 것이 있을 걸세. 내가 평생 모아둔 것이니 자네에게 주고 싶네. 장노인은 그날 밤 이승을 하직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노인의 손을 잡고 허서방은 밤새 통곡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렀고 장노인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묻혔답니다. 노인의 장례를 마친 후 청포나루에 오가는 길손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허서방은 장노인의 부탁대로 날마다 노를 저었지요. 처음에는 서툴러 배가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의 감각을 익혀갔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은 농사일은 어쩌고 배만 저어요? 우리 논밭은 누가 돌보라고?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허서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말도 옳았지요. 농번기에 농사를 제쳐두고 배를 젓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답니다. 임자, 내가 어찌 장노인의 부탁을 저버릴 수 있겠소. 조금만 더 참으시게. 들이 다 타들어가도 노를 저을 수밖에 없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농사일을 혼자 도맡게 되었지요. 평소 같으면 두 사람이 함께 일구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아내 혼자서 해야 했으니 고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노를 젓다가 문득 장노인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허서방은 장노인의 집 아궁이를 파보기로 했지요.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 허서방은 조심스레 장노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노인, 제가 아궁이를 파봅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삽으로 조심스레 흙을 파헤치니 이윽고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허서방은 흙을 더 파내어 그것을 꺼냈지요. 항아리였습니다. 손으로 뚜껑을 열자 거기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란 말이냐? 장노인이 평생 모아둔 것인가? 허서방은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항아리 속을 가득 채운 돈은 장노인이 평생 나루터에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었을 터였지요. 그 많은 돈을 보자 허서방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피어났습니다. 이 돈이면 좋은 땅을 더 살 수도 있고 집도 넓히고 아내에게 좋은 옷도 해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항아리를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지요. 허서방은 항아리를 다시 묻어두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금슬 좋기로 소문난 허서방 내외는 농사일과 나루터 일을 나누어 하다 보니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지요. 그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운우의 정을 나눴지만 요즘은 아내의 치마를 벗기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났답니다. 원래 허서방의 아내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지요. 앞 코숭이 높고 눈매가 맑아 처녀 때는 주변 고을에서도 청혼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허서방을 만나 눈이 맞았고 둘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혼인을 했지요. 살림도 알뜰히 꾸리고 시어머니 봉양도 정성껏 하는 며느리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답니다. 그런 아내가 지금은 헝클어진 머리, 까맣게 탄 얼굴, 거친 손, 때 묻은 옷으로 변해 있었지요. 뱃사공 일을 하게 된 허서방 대신 아내가 농사일을 도맡다 보니 예전의 고운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시오. 찬밥 말고 따뜻한 밥 지어 놓을 테니. 아내는 여전히 정성껏 살림을 꾸렸지만 허서방의 마음은 점차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시게.
그렇게 허서방은 아내의 정성을 외면하고 바람이 났답니다. 손님이 끊어진 저녁이면 장노인의 항아리에서 꺼낸 돈으로 강 건너 신비 밖에 있는 저작거리로 나가 기방 출입을 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기방이 어떤 곳인지, 많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요. 하지만 한 번 발을 들인 후에는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답니다. 하얀 얼굴에 섬섬옥수로 따라주는 약주를 마시며 허서방은 기생 치마폭에 퐁당 빠지고 말았답니다. 서방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이 몸이 서방님만 기다렸다니까요. 기생 홍라는 허서방이 찾는 기방의 꽃이었지요. 춤과 노래 솜씨가 뛰어나 많은 남자들이 찾았지만 허서방이 장노인의 항아리에서 꺼낸 돈으로 넉넉하게 지불하자 홍라는 허서방만을 찾게 되었답니다. 홍라는 17의 기생으로 팔려와 이제 23의 나이에 저작거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눈웃음 하나로 남자들의 넋을 빼앗는 홍란의 손길은 허서방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지요. 서방님, 어디 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언젠가 한번 서방님 사는 곳을 보고 싶어요. 이 서방은 청포나루에서 뱃사공을 하고 있다오. 바다처럼 넓은 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배를 타본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다 하지. 정말요? 어쩜, 그럼 서방님은 힘도 장사시겠네요. 배 젓는 일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홍란의 감탄과 칭찬에 취해 허서방은 밤마다 기방을 찾았고 뱃사공 일에 지친 몸을 달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지요. 장노인의 돈으로 호사를 누리니 마음은 한없이 풍요로웠지만 그만큼 가정에는 소홀해졌답니다. 내 웃음소리만 들으면 이 허안이 세상 근심 다 있는구나. 서방님, 제가 술상을 가득 채워드릴 테니 근심 따위는 다 날려버리세요. 홍란의 교태에 취한 허서방은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기다릴 집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지요. 한편 허서방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등불을 밝혀두곤 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밤이 많아질수록 아내의 마음에는 걱정과 의심이 피어났지요. 날이 배를 타고 건너가려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시오? 저작거리에 일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아올 테니 기다려 주시오. 그날 아내는 손에 보자기를 들고 남편의 배에 올랐습니다. 허서방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먼 길을 걸어 저작거리에 도착하니 과연 남편은 기방에 앉아 기생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지요. 이제야 알겠구나. 당신이 왜 밤마다 집을 비우는지.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왔고 그날 이후 남편의 귀가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답니다. 대신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지요. 매일 틈틈이 얼굴에 분을 바르고 머리를 곱게 빗었으며 남편 몰래 좋은 옷감을 사서 새 옷을 지었답니다. 어느 날 새벽녘에야 집에 들어온 허서방은 기침 소리와 함께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허서방의 발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지요. 여보, 웬일로 이리 늦었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아내의 물음에는 원망이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술에 취한 허서방은 이를 참견으로 여겼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언제 들어오든 무슨 상관이냐. 내까지 것이 감히 내게 말대꾸를 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집을 나가라고. 이 말과 함께 허서방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답니다. 아내의 뺨을 때린 것이지요. 그날 이후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꼭 다물었고 허서방은 더욱 대담하게 밤늦게 귀가했지요. 여보, 나 때문에 힘드시지요? 당신 없이도 저 혼자 살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내의 말에 허서방은 흠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저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겠소.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강물을 반짝이게 하던 어느 날이었지요. 마지막 길손을 건네준 허서방이 배를 댄 후 저작거리 기생집으로 가려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저녁 노을을 받으며 강 건너에서 배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저런 아리따운 처자가? 허서방은 호기심에 배를 저었지요. 붉은 노을빛이 여인의 모습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인의 아름다움은 더욱 뚜렷해졌지요. 저녁 햇살이 여인의 세모시 치마와 고쟁이에 파고들어 아랫도리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답니다. 허서방의 하초가 불끈 솟았지요. 어서 오시오.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배가 닿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 여인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안고 배에 올랐지요. 동백기름을 바른 흑당 같은 머리에 분을 바른 얼굴은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어깨선이 잘 내려와 개미허리에 닿았답니다. 아무리 봐도 분을 떡칠한 기생홍남보다 10배는 더 예뻤지요.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허서방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아내는 그동안 보아왔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지요. 피부는 하얗게 가꿔져 있었고 입술은 연지로 붉게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 담긴 당당함이 허서방을 압도했답니다. 아내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노젓기를 재촉했답니다. 어서 건너편으로 저어주시오. 시간이 많지 않답니다. 임자,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오? 허서방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지요. 소첩은 이제 떠납니다. 부디 몸성이 잘 사십시오. 아내의 말투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낯선이처럼 공손하게 말했지요. 허서방은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호기심과 욕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잠깐, 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면 뱃삭을 내야지. 돈 없는 사람은 태우지 않는 법이라오. 당신은 내 배를 수없이 탔었지만 한 번도 뱃삿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허서방은 가슴이 찌릿했지요. 아내의 말은 단순히 배에 오르는 것을 넘어 그동안의 부부 생활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야 가시버시 부부였으니 줄 일도 받을 일도 없었지만 이제는 남남이니 당연히 뱃삭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허서방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아픔, 그리고 미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내 수중에는 한 푼도 없으니 관가에 고발을 하든가 맘대로 하시구려. 아내가 앙칼지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답니다. 강인한 척하지만 내면의 아픔이 느껴졌지요. 허서방은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 자신의 무관심과 방탕함에도 묵묵히 집을 지켜온 아내였지요.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기생들보다 더 청초하고 고왔답니다. 그제야 허서방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요. 임자. 허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오만과 아집이 무너지는 소리였지요. 뭔가요? 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나도 예전처럼 임자의 배에 무임승선하겠소. 허서방은 그렇게 말하고는 와락 아내를 껴안고 나루터 풀숲에 눕혔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지요.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겠소? 다시는 임자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허서방의 목소리에는 참회와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지요.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젠 다시는 떠나지 마시오. 내 마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오. 아내의 말에 허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허서방은 그날 이후 2번 다시 한눈을 팔지 않았고 장노인의 항아리에서 나온 돈으로 아내와 함께 더 넓은 농토를 사서 부지런히 살았답니다. 기방에 출입하던 날들은 마치 꿈처럼 흩어졌고 허서방은 다시 아내를 첫날처럼 사랑하게 되었지요. 여보, 이번에 수확한 보리로 떡을 해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줍시다. 좋은 생각이오. 장노인도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청포나루는 허서방의 정성 어린 노질로 더욱 번창했고 두 사람은 강물처럼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갔답니다. 나루터에는 장노인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허서방과 아내는 매년 노인의 제삿날이면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허서방의 머리카락에도 흰 서리가 내렸을 때 그는 젊은 뱃사공을 데려와 나루터 일을 가르쳤습니다. 장노인에게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른 이에게 베푸는 삶이 되었지요. 자네, 이 나루터는 단순히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곳이 아니라네. 인연을 이어주고 사랑을 되찾게 해주는 신비한 곳이지. 허서방은 젊은 뱃사공에게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장노인의 이야기와 자신이 겪은 일을 들려주었지요. 장노인 덕분에 나는 돈도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네.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지. 그렇게 허서방과 아내는 청포나루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강을 건너는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오랫동안 전해졌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때로는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설 용기만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